대반갑습니다. 김용진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과 영국 아카데미 그리고 골든글로브 작품상을 휩쓸고 모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가장 강력한 작품상 그리고 감독상 후보로 손꼽히는 영화인데 다른 영화들이 선점하기 전에 후다닥 다뤄봤습니다. 공개된 스티커도 별로 없어서 편집도 오래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영화 노매드랜드입니다. 주인공 펀은 남편 볼을 잃고 혼자서 살다가 마을이 소개되면서 뚜렷한 거주지 없이 벤을 타고 전국을 방랑하면서 생활합니다. 펀은 남편의 흔적이 묻은 물건들과 벤이 상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볼의 흔적이 파괴되면 그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기록하는 상징물은 영화상에서 사진과 동영상, 화석, 그리고 문신 등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펀은 아마존의 물류창고에 취직하지만 이내 일을 그만둡니다. 실제로도 아마존은 노동 환경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악명 높은 기업인데요. 영화상에 묘사된 창고의 모습은 매우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격자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자본주의적 환경, 그리고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하는 시스템을 뜻하죠. 이곳에서 펀의 목소리는 음향적으로 상당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대사가 아예 없거나 그나마 있는 대사도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죠. 펀은 구도상으로도 창고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의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와 같은 인공적인 환경은 펀 부부가 평생을 헌신했음에도 그들을 쫓아낸 공간이자 펀이 차마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는 공간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긴 이곳에서는 남편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대신 펀은 보의 흔적이 남은 벤을 타고 자연으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집이 없는 유랑민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찾아가죠. 이 공동체는 밥 엘스라는 사람이 무작정 유랑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곳이며 도움이 필요한 일과 물건, 즉 노동력과 재화를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합니다.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인도주의적이고 또 공상사회주의적이죠. 펀은 이 공동체에서 장식용 돌을 거래하는데 펀이 취급하는 돌은 제각각 생김새가 다릅니다. 이곳은 다시 말해서 개개인이 특별하게 기억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펀은 유랑 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 스웬키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보아의 추억이 깃든 벤은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기억이 묻어있는 유형의 물체도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펀은 몇몇 지인들에게 자기 집에 정착하라는 제안을 받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언니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언니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헤어짐을 고하고 유랑 중에 만난 데이브의 집에서는 식사 장면에서 조명을 사용해서 펀과 데이브 두 사람 그리고 데이브의 가족을 분리해 놓지만 펀이 데이브를 바라보는 반면 데이브는 그의 가족을 바라보는 식으로 시선이 어긋나 버리죠. 언니는 진작에 정착해서 사랑하는 남편, 가족들도 있고 데이브는 한때 가족을 떠난 유랑민이었지만 손주가 태어나면서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도 잃고 남은 자녀도 없는 펀과는 다른 존재죠. 그런데 데이브는 스스로가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 마음을 고쳐먹고 가족에게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의 변화는 스스로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랑민의 공동체를 세운 밥은 아들을 잃었지만 타인을 돕는 데서 삶의 동력을 찾았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펀에게 들려줍니다. 밥은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헤어지는 인사보다는 또 보자는 인사를 건네고 또 실제로도 그들과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언젠가는 유명을 달리한 그의 아들과도 그렇게 만날 거라고 믿고 있고요. 펀 역시 기억이 묻어있는 유형의 물체가 아니라 보와 언제나 함께이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정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을 은유하는 또 다른 상징은 바로 물입니다. 초반에 펀이 피로를 풀던 연못은 물이 고여있는 지형이죠. 그리고 죽기 전에 스웬키가 보내온 영상 속의 강은 물이 흐르는 지형입니다. 이 강에서 제비가 부화하면서 깨고 나온 알껍질, 즉 지나간 이의 흔적은 강물에 미련 없이 떠내려갑니다. 펀이 데이브의 집을 떠나오고 세차게 내리는 비와 해안의 거친 파도 사이로는 한 마리의 새가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비와 바다는 물이 순환하는 최종 형태이자 또한 시작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물이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형태를 바꿔가면서 순환하는 물질이듯이 지나간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 같은 영적인 작용이야말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펀은 다시 아마존의 물류창고에서 일합니다. 초반과는 반대로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이죠. 펀은 이제 자신을 내친 자본주의의 산물, 그 장소를 기꺼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할 때 떠나왔던 또 다른 인공물인 보와 함께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처음에 집을 나오는 장면에서는 네모난 건물만 보이는 집의 앞쪽이 비춰지지만 이번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집의 뒤쪽으로 나왔더니 광활한 대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집들이 전부 똑같이 생긴 마을의 끄트머리에 있는 펀의 집은 규격화된 인공물이면서 자연과도 맞닿아 있는 존재입니다.
이는 곧 펀의 인식이 전환됨을 상징하죠.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다양한 개인을 자연 속 공동체에서 만난 뒤 진정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냐 자본주의냐 같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입각한 사상의 구분이 아니라 환경이 변해도 변치 않는 자신의 마음과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영화 자체가 로드무비인 만큼 본작에는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샷이 많이 나옵니다만 처음에 집에서 나올 때와 마지막에 집으로 다시 들어갈 때를 비교해보면 처음에 자연은 머물 곳을 잃은 펀이 어쩔 수 없이 향한 곳입니다. 황량하기만 한 사막과 바위와 산이 펼쳐져 있죠. 이 모습은 초점을 멀리 잡고 찍어서 마치 벽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니면 초점을 조절해서 주인공만 따로 떼놓기도 하죠. 반면 마지막에는 황량하지만 자연 그 자체로 아름다운 보와 함께라는 믿음이 있는 한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는 곳입니다. 울타리를 앞에 두어서 입체적인 심도를 부여했고 펀은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펀도 밥처럼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이 묻은 유형의 물체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보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자신의 미래를 찾아 나서겠다는 다짐으로 영화를 끝냅니다. 영화 내에서 언급되듯이 펀이 끼고 있는 결혼 반지는 끝이 없는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끝이 없는 이 대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삶, 긴 여정을 통해 안식처를 찾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밟아온 그 모든 발자취가 곧 안식처였음을 펀은 깨닫습니다. 네, 멋진 영화입니다. 정말 멋진 영화예요. 카메라를 아무 때나 들이대도 명장면인데 클로이 자오 감독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더더욱 먹먹합니다. 솔직히 이 영화가 얼마나 멋진지 뭐라고 더 수식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극장에 가서 제가 느낀 감동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